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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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보험을 분석하고 보험금을 찾아드리는 보험탐정 김윤표 전문가입니다. 마구니로구나. 마구니야. 네, 여러분들의 보험에 낀 마구니를 깔끔하게 없애드리겠습니다. 보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 보험계 궁의 장석현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칭찬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이대 혈관질환 보험입니다. 오늘 혈관질환 보험에 대해서는 김윤표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준비한 내용은 뇌혈관 질환에 관련된 보험입니다. 뇌혈관 질환 중의 뇌졸중은 예로부터 중풍이라고 불리며 많은 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무서운 질병입니다. 발견부터 빠른 시간 안에 치료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례가 더욱 많은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중 뇌졸중은 이 혈관 안에 동맥 안에 찌꺼기 혹은 기름기, 혈전 등이 쌓이면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뇌경색과 이렇게 막힌 혈관이 터져서 뇌 속에 피가 고이는 뇌출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중 전체 중 10% 정도만 완전히 회복이 되고 70에서 75% 정도는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고객분들 중에서는 뇌경색을 진단받으신 60대 남성분이 계십니다. 다행히도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셔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신체 일부분에 지금까지도 마비를 겪으면서 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뇌혈관 질환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늘어나는 발병률과 진단받았을 경우에 드는 막대한 비용 때문입니다. 네, 뇌혈관 질환 먼저 살펴보고 있는데요. 후유증이 남는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신체 관리도 하시면서 보험으로 준비도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뇌혈관 질환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전문가님, 원인 중에는 어떤 게 가장 많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뇌혈관 질환의 원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고혈압입니다. 무려 47.9%가 고혈압을 앓다가 뇌졸중에 걸리시는 경우가 많고요. 운동 부족, 혈중 지방, 잘못된 식습관 등이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비만과 스트레스도 한몫하고요. 흡연과 알코올 섭취, 심장질환과 당뇨병도 뇌졸중을 일으키는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셔야 하고요. 가족력이 없다 하더라도 평소의 식습관과 생활 환경을 같이 조정하면서 뇌혈관 질환이라는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뇌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 자료를 보시면 뇌혈관 질환의 입원 지급 건수는 2009년 대비해서 약 1.8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통원 지급 건수는 무려 31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점차 변화되는 생활 환경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발병률과 조기 발견율이 같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뇌혈관 질환은 곧장 직업 상실로 이어지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데다가 치료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만큼 상당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을 잃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소득 상실 비용만 무려 1억 3,500만 원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고요. 직접 의료 비용은 2,300만 원, 간접 의료 비용은 600만 원, 전부 더하면 약 1억 6,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잡힙니다. 절대로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뇌혈관 질환은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여러 번 동반하기도 하는 질병입니다. 뇌 기저부 수술의 경우에는 약 2천만 원의 수술비가 들게 되고요. 뇌 종양 수술은 1,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수술비뿐만 아니라 향후에 회복되는 단계에서 필요한 금액까지 생각했을 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은 보험은 적극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고혈압 등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한 번 발병되게 되면은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수술비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리고 소득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험으로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보험으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보험으로 우리가 뇌혈관 질환을 준비할 때 어떤 점들을 좀 준비해 봐야 할까요? 네,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준비할 때 가장 큰 것은 당연히 이 질병 코드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크게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뇌출혈에서는 I60, 61, 62 세 가지의 질병 코드를 보장하게 되고요. 뇌졸중에서는 뇌출혈과 더불어 I63, 65, 66 총 6가지의 질병 코드를 보장하게 됩니다. 전체 뇌혈관 질환 중에서 뇌출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9.4% 정도 되고요. 뇌졸중은 약 64.2% 됩니다. 즉, 내가 만약에 뇌출혈만 보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전체 뇌혈관 질환 중에서 약 91% 정도의 보장 공백이 생기는 거고요. 뇌졸중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전체 뇌혈관 질환 중에 36%는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이러한 공백 때문에 좀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제 고객분들 중에서 30대 여성분이셨는데 뇌꽈리라고 하는 뇌동맥류에 진단받으신 케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도 뭐 다행히도 빠르게 발견을 하고 빠르게 치료를 하느라 지금은 큰 후유증은 남기고 있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병원을 통원하시면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뇌꽈리가 발견되었을 때 이제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뇌졸중으로만 구성된 보험을 들고 있어서 보험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때문에 뇌혈관 질환은 넓은 범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뇌혈관 질환은 이르면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견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라도 소득상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러한 경제적인 비용을 고려해서 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혈전용의 치료비까지 차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보험으로 준비할 때는 보장 범위를 넓게 잡는 게 좋겠다고 오늘 조언 주셨습니다. 그럼 이대 혈관 중에서는 뇌혈관 질환 먼저 살펴본 건데 이제는 심장 질환으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심장 질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심장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심장 질환 또한 뇌혈관 질환 못지않게 사망률이 높고 위험률이 높아서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장 질환은 크게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허혈성 심장 질환과 심장 내부를 구성하는 근육이나 판막 등에 문제가 생기는 심장 질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는 심근경색과 협심증 등이 있고요. 심장 질환은 국내 환자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서 생활 습관을 통한 예방과 조기 건강 검진이 특히 중요합니다. 네, 심장 질환도 뇌혈관 질환처럼 위험성이 굉장히 큰 질병처럼 보이는데요. 그럼 뇌혈관 질환이랑 좀 비슷하게 원인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뇌혈관 질환이랑 원인도 좀 비슷한가요? 네, 뇌혈관 질환이랑 비슷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심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나이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이라면 꾸준한 건강검진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은 가족력과 직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분께서 관상동맥 질환을 경험하셨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어서 고혈압이나 흡연 등을 심장질환의 주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심장질환은 질병 사망 원인 순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뇌혈관 질환보다 조금 더 높은 순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니만큼 사전에 각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뇌혈관 질환과 마찬가지로 심장 질환 또한 최근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10년간 심장 질환 환자 수의 입원 지급 건수는 약 2배, 통원 지급 건수는
29배 정도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은 뇌혈관 질환과는 다르게 진단받으면 수술을 피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많이 꼽히는데 2022년도 통계 자료를 보시면 다빈도 수술의 순위에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이 각각 10위, 16위에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비용만 약 3,500만 원가량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심장 카테터 삽입술이나 스텐트 삽입술은 각각 1,400만 원, 1,600만 원 정도에 육박하는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심장질환은 앞서 말씀드렸던 소득상실 비용과 추후 회복 기간까지 감안했을 때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는데요. 주요 원인으로는 연령을 볼 수 있겠고요. 이어서 가족력도 확인해 보셔야 한다고 조언 주셨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랑 비슷하게 또 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수술비도 많이 들고 그 수술을 하는 동안, 그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소득 상실도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좀 꼼꼼하게 준비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심장 질환을 우리가 보험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전문가님께 의견 들어볼게요. 심장 질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심장질환 또한 앞서 말씀드린 뇌혈관 질환과 같이 진단 코드와 보장의 범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화면을 보시면 급성심근경색과 협심증을 같이 포함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범위가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만 준비할 경우에는 I21, 22, 23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할 수가 있고요. 전체 허혈성 심장질환 중에서 급성심근경색은 약 9.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급성심근경색만 보험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전체 허혈성 심장질환 중에서 약 90%는 보험에 공백이 생긴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허혈이라는 말을 좀 뜯어보자면 빌허자의 피혈자, 즉 심장으로 향하는 혈액 공급에 장애가 있는 질환들을 의미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은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판막과 근육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혈액 공급과 관련이 없는 심장 질환들도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뇌와 심장에 대해서 보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두 질환은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수술을 여러 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진단비와 더불어서 수술을 할 때마다 매회 지급되는 수술비도 같이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혈관 질환은 한번 진단되게 되면 완치가 어렵고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미리 준비하셔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보장 범위가 중요한 만큼 지금 가지고 계신 증권을 한번 꺼내보고 만약에 내가 좁은 보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돈만 내고 보험금은 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윤표 전문가님께서 이대 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또 장석현 전문가님께서도 이 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요. 네. 전문가님 오늘 어떤 말씀 해주시려고 하세요? 일단 그 혈관 질환에 대한 보험이 좀 왜 중요한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제가 보험계 궁예 아니겠습니까? 네. 보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니까 이게 혈관 질환은 역사적으로 이 보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과거 상품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 1990년대에 생명보험사에서 이 뇌혈관 질환과 보장 범위가 동일한 상품들을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보험금을 많이 타다 보니까 손해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2000년대가 되기 전에 이런 뇌혈관 질환의 보장 범위를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다시 나왔냐? 손해보험사에서 2016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라든지 이런 게 좀 판매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현재에도 이제 생명보험사들이 판매를 하기 시작하고 있고. 근데 지금 판매가 된 지 한 대략 아직 10년이 채 안 됐는데 계속 손해율이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장기간 계속해서 손해율이 높아지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아니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든지 이런 특약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 그래서 지금 있을 때 이런 것들은 빨리 리모델링을 통해서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떻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보험 리모델링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이때 중요하게 보실 게 이제 혈관 질환 진단이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보통 혈관 질환 진단은 이제 이 노인성 질병이긴 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긴 하지만 나이가 적으신 분들도 걸리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30대 초반부터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했었거든요. 예, 제가 워낙에 이 기름진 걸 많이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뭐 혹은 방송에 자주 출연하다 보니까 긴장돼서 이렇게 혈압이 올라갔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젊으신 분들도 혈압이 높고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혈관 질환 진단비나 수술비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한보험사에서 혈관 질환 진단비를 준비하는데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 정도 준비가 가능하지만 나이가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도 한증권에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보험료 또한 엄청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가 있고 더군다나 납입 면제 기능도 있어요. 보통 이제 성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이나 뭐 심근경색에 해당될 때만 납입 면제가 되지만 자녀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혈관 질환 그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거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아도 납입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관 질환 관련된 보험은 지금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엄청 유리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혈관질환 보험에 대해서 장석현 전문가님께서 팁까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 칭찬보험은 연금보험입니다. 장석현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많으면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 연금만큼은 과유불급이 좀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워낙에 힘들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계획 세워봐야 어차피 포기하게 될 테고 그래서 이 연금과 관련해서 내 노후와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한 리서치에서 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는데 노후의 나를 부양할 사람의 그 주체가 누군지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1번이 자녀, 2번이 본인, 그리고 3번이 상속재산, 이제 부모님이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선택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80%에 가까운 선택지가 2번이에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다. 지금 자녀분들은 본인 살기도 힘든데 내 노후까지 챙겨주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선택을 해주셨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80% 중에 이 연금을 준비하고 계신 퍼센테이지가 20%가 안 됩니다. 그만큼 노후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노후에 그 무언가를 준비해야 될 주체가 나긴 하지만 실제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극히 드물다. 심지어 20대나 30대이신 분들은 이런 연금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암에 걸릴 확률이 30%라고 생각하고 암보험을 가입하고 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있으니까 혈관 질환 보험도 가입하고 이렇게 많이들 가입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후에 소득이 끊긴 상태로 20년, 30년을 살아갈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만큼 이 노후의 연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연금은 우리가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연금의 종류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요. 연금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알기 쉽게 천천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연금은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적 연금, 그러니까 사회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적 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근로자이신 분들 아니면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갖고 있는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공적연금 안에는 또 몇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이신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그다음에 교직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가입하는 교직원연금, 그다음에 그 군인분들이 가입하는 군인연금, 이렇게 총 4가지의 공적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게 공적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퇴직연금인데, 사업자나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이것도 그 사업자나 근로소득자이신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2가지로 형태의 연금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학정급여형이라는 DB 형태의 연금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정기여형이라는 DC형 형태의 이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알기 쉽게, 어렵잖아요. DB, DC. 일단 영어 들어가면 우리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학정급여형, DB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퇴직할 때 퇴직 전 기준으로 3개월치의 평균 소득을 따지고 곱하기 근속 연수를 통해서 이제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학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내 총 임금에서 한 12분의 1 이상을 투자를 통해서 퇴직 재원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학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를 선택하는 것도 기업이 하고요. 그다음에 투자 운영을 하는 주체도 기업이고요. 이 투자에 따른 결과도 기업이 책임지고, 나중에 퇴직자가 받아야 될 퇴직급여는 정해져 있는 내 급여의 그 평균 급여에 곱하기 근속연수로 정해지는 이런 형태가 이제 학정급여형 형태고요. 학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투자처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방법도 이 근로자가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른 수익률에 따른 책임도 근로자가 직접 지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그 투자 성과에 따라서 퇴직금이 변동될 수 있는 형태가 학정기여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퇴직 재원을 마련하는 형태는 이렇게 돼 있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는 학정급여형이나 학정기여형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연금 형태로 내가 사는 동안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가 있게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퇴직연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학정급여형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여형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때 일시금으로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연금으로 받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사업자마다, 이 사업장마다, 그리고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기 성향에 맞게끔 잘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다. 정확한 정답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으로 오게 되면 딱 2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연금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을 선택하실 때는 이 크게 2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연금에는 이렇게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총 8가지네요. 이 8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게는 3분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전보다 확실히 좀 개인연금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원인에 대해서 참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 왜 요즘 들어서 더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걸까요?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구 변화에 따른 그 보고 자료를 통한 형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일단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2017년 8월 달에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거든요. 고령 사회라고 하면 65세 인구가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시기가 25년도, 그러니까 내년으로 우리가 보통 지금 잡고 있거든요. 통계 자료에서는 초고령 사회가 20% 이상 되는, 65세 인구가 20% 이상 되는 게 초고령 사회인데, 지금 통계 자료에는 25년이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예측 통계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올해 말이 되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예측하는 통계 자료보다 1년에서 6개월 정도 앞당겨져서 이 통계가, 노인 인구 비율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저출산이긴 하지만 태어나는 인원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더 적은 거예요. 우리가 이쯤 되면 몇 명이 사망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그 예측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계속 오래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노인 인구 비율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연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괴담과 관련된 내용이 또 있어요. 네. 지금 작년에 이제 한국경제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보도 자료를 하나 냈는데 2055년이 되면 이제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다. 그러면 90년대생, 그때 연금을 받게 될 90년대생들은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기사가 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금융감독원이나 정부에서는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급 보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금법에서도 국가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이 조항도 있기 때문에 연금이 고갈되더라도 90년대생들이 연금을 못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했던 얘기가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예전부터 다 예상하고 있었던 내용이지 않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건 다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연금 개혁에 대한 부분, 고갈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이런 보도 자료, 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이런 보도 자료를 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90년대생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긴 하실 텐데 국민연금이 고갈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보다는 확실히 연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냈던 연금액보다 더 많이 내고 그리고 더 늦게 받고 더 적게 받을 확률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런 20대, 30대, 40대이신 분들은 이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을 지금 요즘에 많이 갖고 계신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딱 90년대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안 그래도 관심이 참 많은데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모자란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을 개인연금에서 좀 채워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개인연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험에서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연금에는 어떤 게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개인연금의 이제 보험이죠.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금 재원을 마련하고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이 연금액을 적립하는 방법이 복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가 계속해서 붙는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보는 단리 상품이 아니고 복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금저축보험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세제 적격 형태의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얘기거든요. 언제 혜택을 주냐? 우리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죠. 이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데 이 연금저축은 매년 월 6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어느 정도냐? 대략 한 80만 원 정도의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 이 연금저축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제가 사업자나 근로자이신 분들, 연말정산을 하거나 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연금저축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주부이시거나 아니면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가입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제 혜택을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형태이기 때문에 이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는 효과가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근로자이거나 사업소득자이시더라도 이 연말정산하거나 사업소득 그 종합소득 신고할 때 결정세액이 0이신 분들이 있어요. 네. 내가 벌어들인 수익과 이 지출이 적정한 수준이어서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 결정세액이 0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금저축보험을 활용하더라도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하니까 내가 이렇게 환급해야 될, 그러니까 국가에 다시 내야 될 세금들이 더 많으신 분들, 종합소득세를 정산을 해봤더니 내가 내야 될 세금이 훨씬 더 많게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활용하기에 좀 더 좋은 혜택의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연금을 받고 지급받을 때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니에요. 과세를 합니다. 이 가입한 당시에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때는 3.3%에서 5.5% 정도의 이 연금 소득세를 또 떼가거든요. 그래서 비과세 상품은 아니다라는 점. 자, 그러면 이제 연금보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금보험도 마찬가지로 복리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금 재원을 적립할 때는 복리의 형태를 띠고 있고, 다만 이 세제 적격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이고, 이 세제 공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지급받으실 때는 연금소득세에 대한 세금 부과 없이 비과세 형태로 계속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형태가 이 연금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각각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다르니까 지금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연금저축보험을, 그렇지 않으시다고 하면은 연금보험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금보험에서도 이렇게 세대별로 좀 상품이 나누어져 있던데요. 세대별로 좀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전문가님? 네, 이 세대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뭐 금융감독원이나 이렇게 공식적인 이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 제가 만든 단어긴 합니다. 네.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하긴 했는데 1세대 연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제가 연금을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눴잖아요. 그럼 이제 연금보험을 다시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연금보험에는 공시이율 상품의 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변액 상품의 연금이 있습니다. 이 공시이율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은행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 우리가 저축하실 때 금리에 따라서 내 그 예금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하잖아요. 이런 이 상품들이 이제 공시이율형 연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험료를 내면 그 보험료에서 일정 부분을 펀드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이 내 연금 재원이 변동되는 형태가 변액연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시이율 연금과 변액연금의 차이점은 확인하셨잖아요. 이 연금 재원을 적립하는 형태가 금리에 따른 적립, 변액연금은 투자 수익률에 따른 적립의 형태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상품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보면, 이 공시이율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긴 합니다. 공시이율에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날 확률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은 조금 높지만 금리가 아무리 낮더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로 금리로 갈 확률은 많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래도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은 있지만, 단점으로는 그만큼 큰 수익률은 보기 힘들다 라는 단점이 있고요.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는 있습니다. 수익률이 좋을 때는 내 연금 적립액이 커질 수도 있는 거고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났을 때는 이 원금 손실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시이율 상품과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성향에 맞게끔 선택을 잘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그 두 가지를 설명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런 공시이율과 변액을 합친 상품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이걸 이제 3세대 연금이라고 부르거든요. 1세대는 공시이율, 그리고 2세대는 변액연금, 그 다음에 이제 3세대가 이 공시이율과 변액을 합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에 따라서 내 연금 이 적립액이 변화되긴 하지만 이 최저 보증 이율을 공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5%라든지 6%라든지 지금 최근에는 이제 8%를 보증해주는 상품들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의 연금 적립액을 보증을 해주고, 만약에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더라도 이 상품에서 보증하고 있는 최저 보증 이율 5%면 5%, 6%면 6% 이런 그 금리들을 보증해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세대나 2세대나 이런 그 위험률이 있거나 아니면 수익률이 낮은 이런 상품들보다는 3세대 이런 하이브리드 연금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공시이율 상품인지 변액 상품인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상품인지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눠서 설명해 주셨고요. 3세대 연금이 가장 이제 투자하기에는 좋은 것 같다고 오늘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각각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연금인데 우리가 실제로 수령받는 연금액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연금액 차이가 크게 나나요? 많이 납니다. 일단은 그 연금액을 어떻게 지급받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연금 재원을 뭐 공시이율이든 변액이든 3세대 이런 하이브리드든 이런 연금액을 적립을 하잖아요. 그럼 이 연금을 보통은 이런 연금들은 종신토록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모르면 모르신다고 정직하게 답해 주시면 돼요. 자, 제가 어떤 형태로든 이 연금 재원을 1억 원을 적립을 해놨습니다. 네. 자, 그럼 이 1억 원을 제가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데 어떻게 받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이걸 받을까요? 1억 원을 네. 65세예요. 네. 글쎄요. 네. 어렵죠. 이 1억 원이라는 금액을 평생 지급을 하는데 이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 기준이 바로 이 보험사에서는 경험생명표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평균 수명이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사에서 지금 현재 사람들은 이때쯤 사망할 것이다라고 예상해 놓은 형태의 표를 경험생명표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경험생명표를 보면 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86.3세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90.7세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원이라는 금액을 65세부터 개시를 하게 되면 여성분들은 90.7세까지 받는 걸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나눠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86.3세를 나눠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경험생명표라고 하는 거는 한 4년마다 계속 변화되거든요. 변화될 때마다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요. 그렇네요.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 1억 원이라는 금액을 90세로 나눠서 받는 게 금액이 클까요? 아니면 95세로 나눠서 받는 게 금액이 클까요? 90세로 나누는 그쵸. 게 크겠죠. 네, 90세로 나눠서 받는 게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연금을 선택을 하실 때는 이 경험생명표가 변하기 전에, 그러니까 더 이상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전에 이 연금액을 수령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추가로 설명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세 남성 기준으로 이 30만 원이라는 금액을 20년 동안 계속해서 납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70세에 연금을 개시한다라고 봤을 때 1세대 연금 같은 경우에는 매월 3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자, 그런데 3세대 연금은 매월 107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1세대 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공시이율을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금리가 떨어졌을 때는 이 매월 35만 원을 지금 받지 못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세대 연금 같은 경우에는 매월 107만 원을 확정 지급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1세대나 2세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연금액을 지급받을 때 이 기준을 경험생명표의 기준을 맞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 3세대 연금 같은 경우에는 경험생명표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65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연금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70세에 개시를 하면 또 연금 지급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생명표와 상관없이 그 해당 시점에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 지급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세대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7만 원이라는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3세대 연금은 수익률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면 최저 보증을 확정돼서
최저 보증 이율대로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107만 원이라는 금액이 최저 보증 이율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07만 원 이상 투자 수익률이 혹시나 이 플러스가 났을 때는 107만 원보다 더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20년 동안 납입을 하고 70세에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1세대 연금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을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클 수가 있고 3세대 연금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7만 원, 많게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연금 액수만 봐도 어떤 그러니까 이런 공시율이나 변액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이런 하이브리드 연금을 선택해야 될지 정확한 답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이 연금과 관련돼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정말로 많지만 노후 자금이야말로 뭐 나는 주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혹은 이렇게 코인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리스크가 큰 상품보다는 이렇게 확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 연금 액수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형태의 노후 자금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1세대 연금과 3세대 연금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수령받을 수 있는 보험액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잠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좀 정리해서 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투자 수익률 때문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말씀해 주셨던 이유들 때문인 건지 좀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최저 보증 이율을 굉장히 높게 잡고 있거든요. 은행 금리 기준으로 단리 기준으로 5%에서 많게는 8%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중은행에 가서 예금하시거나 적금하실 때 3%나 4%는 받지만 5%, 8% 되는 예금 금리는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카드 사용하고 이런저런 우대 금리를 다 활용해야지만 그 정도의 금리가 나오는데 이런 3세대 하이브리드 연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금리를 보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에서 일단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경험생명포를 사용하지 않고 이 연금 개시 나이 때 이 지급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연금 액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3세대 연금액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3세대 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팁이 있다고 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지금까지 이런 3세대 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린 분들이 가입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보험회사도 너무 장기간 이렇게 오랜 기간 납입하고 하면 보험사도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거의 30세 이상이신 분들만 가입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0세부터 가입 가능한 3세대 연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0세부터 가입 가능한 상품들을 이렇게 활용하면 진짜로 좋을 것 같거든요. 보통은 이제 자녀가 이제 막 태어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에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0세인 남성을 기준으로 납입 기간을 한 25년으로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30만 원을 계속 25년 동안 납입을 한다 치고 그다음에 30세에 연금을 개시하게끔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 뭐 30년 납입하고 30만 원을 이제 30세에 개시를 할 수 있겠지만 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기간 플러스 적립을 꼭 5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25년으로 납입을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할 경우에 지금 자녀분이 30세가 되면 한창 경제 활동을 할 나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연금 개시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이 연금 재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그때쯤 나이가 한 60세쯤 되시겠죠. 네. 뭐 이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노인 우리가 얘기하는 65세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면 자녀분이 30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이 부모님이 좀 쓰시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자녀분이 평생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매월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액수가 최소 44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녀가 100세까지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 무려 연금을 70년 동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 납입 보험료가 9천만 원인데 70년 동안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예상 수령액이 한 4억 원이거든요. 네. 4배수가 넘는 금액을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3세대 연금 중에 이 0세부터 가입 가능한 상품들은 자녀분들한테도 좋고 내 노후 연금을 준비하는 데도 굉장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3세대 연금 활용 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듣다 보니까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녀의 연금을 부모님이 이제 금액을 대신 내는 건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상속세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예리하신 질문이네요. 네. 보통 상속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타이트해요. 네.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이라는 금액이 공제가 돼서 이제 상속세를 하지만 자녀 같은 경우에 이 부의 대물림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상속할 때는 최소 이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이제 상속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예상하는 총 수령액이 100세까지 연금을 받는다라고 봤을 때는 이 4억 원이라는 금액을 계속해서 지급을 받는데 그러면 4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지급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개인연금, 연금저축보험이 아닌 연금보험은 비과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금을 받는 동안 연금소득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이런 세금은 절대로 내진 않습니다. 대신에 지금 보험료를 부모님이 납입을 하셨고 이제 자녀분이 연금을 받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야 되는 대상에 해당이 되긴 해요. 그러면 얼마를 상속세로 측정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런 4억 원을 다 상속세로 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납입하신 총 납입보험료 9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을 공제하고 4천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만 상속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상속세 때문에 이렇게 컨설팅하는 거는 너무 불리해요 하는 것보다는 상속세가 많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해서 부모님도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고 나서는 이제 자녀분이 다시 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연금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그 젊으신 분들이 특히 내일 일은 내일에 내가 하겠지. 그러니까 이 욜로족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를 즐기기 위한 네 내놓는 그때 내가 걱정하면 되겠지. 근데 우리가 그 제일 많이 하는 후회가 뭔지 아세요? 한 40대쯤 돼서 제일 많이 하는 후회가? 옛날에 돈 좀 모아둘 걸. 그거랑 네. 어릴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거든요. 진짜 저도 지금 맨날 드는 생각이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노후에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많이 하는 후회가 뭐냐면 젊었을 때 돈 좀 모아둘 걸.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퇴직 하는 연령대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거든요. 지금 한 60세 되면 거의 퇴직하시고 60세부터 100세 시대라고 하면 약 40년을 소득 없이 계속해서 사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금 관련해서만큼은 제가 정말로 강조드리고 싶은 게 꼭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 정말로 지키기 힘든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세이신 분들 이제 막 취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내 급여로 뭐 연금 낼 돈이 어딨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0만 원이라도 이런 노후 자금으로 미리미리 하나하나 조금씩 축적을 해두시면 워렌 버핏이 얘기하잖아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내 수익률은 점점 늘어날 수 있다. 20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40년, 50년을 내 돈을 불릴 수 있는 이 복리 형태로 갈 수 있는 그런 연금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지금부터라도 미리 꼭 내 노후를 위해서 꼭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불만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